반갑습니다. 학우 여러분, 노인미술 지도사 과정을 강의하게 될 문주입니다. 저와 함께 1강부터 이제 20강까지 노인미술 하는 지도하는 과정, 방법, 실습 등등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노인과 미술 교육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간이 창작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까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80대, 90대에도 우리는 창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앞에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스페인 문학의 백미 돈키호테의 표지와 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사파 중에 하나입니다. 돈키호테는 작가가 누구죠,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세르반테스예요. 미구엘 드 세르반테스인데 과연 이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를 몇 살 때 집필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58세였습니다. 58세는요. 그때 당시가 1600년대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약 70세 정도 나이에 쓴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유럽에 어마어마하게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래요. 이 세르반테스는요,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하고 또 궁핍한 생활을 했었고요. 55세 때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그런 시절들을 겪고 나서 58세가 되어서 이런 어마어마한 문학을, 글을 쓰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속편이 나오죠. 속편은 또 언제 집필을 했을까요? 68세입니다. 10년 뒤에 다시 속편을 만들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을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이라는 거는 사실 창작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노인에게 미술을 지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네, 분명히 비슷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이미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어르신들을 만나서 노인분들께 미술을 지도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인이 이제 완전히 미술 학원이나 화실을 차리셔서 노인분들을 뭐 월수금이라든지 주 1회라든지 뭐 오전반, 오후반 뭐 이렇게 나누어서 이미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완전히 테크닉을 위한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이 요양병원이나 또는 복지관이나 데이케어 센터 같은 곳에서 노인분들을 만나실 수가 있죠. 거기에 오는 노인분들은 제가 앞서 말한 경우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꼭 미술이 어떤 흥미가 있어서라기보다 내가 그림을 꼭 그리고 싶어서라기보다 그냥 그날에 데이케어 센터에 왔더니 오늘은 미술하는 날이고 뭐 그 다음 날은 뭐 음악을 하는 날이고 또는 이런 식으로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오늘이 단지 미술 시간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쩌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후자 쪽을 더 많이 만나 뵈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에게 미술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수동적이에요, 그분들은. 사실은 노인분들에게 미술 활동은 너무나 필요한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또 치매라는 게 있잖아요. 치매에는 또 이 미술 활동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더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준다라는 근거가 여러 연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미술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창의적 욕구뿐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노인분들께 미술을 지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중요하고 훌륭한 그런 직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육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먼저 미술 교육을 우리가 공부하기 이전에 평생 교육이라는 것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이라는 건 이미 그 학업을 마친 나이라고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평생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인간이 계속 무언가를 배우고 또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헌법 제29조
31항이라고 하여 31항에는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평생교육에 대한 것을 명문으로 이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예는 사실 드물어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청소년 교육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나라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그 전생에 걸쳐지는 교육 전반에 큰 관심을 표하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평생 교육의 개념은요,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의 삶을, 좀 삶의 질을 개선하고 또, 이런 것들이 태교에서부터 성인 초기 교육까지를 우리는 평생 교육의 개념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인 후기 교육을 이제 어떻게 보면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쭉 우리가 나이에서부터 쭉 이렇게 수직적으로 교육을 받으니까요. 그거 외에도 수평적인 교육이 있죠.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 등은 우리는 다 수평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래서 수평적 교육과 수직적 교육을 모두 통합한 교육을 우리는 통틀어서 평생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평생교육의 목적은 뭘까요? 네, 개인의 잠재 능력이 어떤 최대로 신장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그런 능력 개발을 우리는 최종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교육에 한번 정의를 좀 보실게요. 어원은요, 프랑스어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에듀카시옹 뻐그먼넌트라고 해서 이 뻐그먼넌트는요, 말 그대로 우리 파마하는 거, 그 뻐그먼넌트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faire une 뻐그먼넌트 하면 나는 머리에 파마를 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불변한다는 뜻이죠. 영구적으로 뭔가 불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생애 교육론을 보시면 인간은 한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폴 라그랑이라는 학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은요, 유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년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쭉 걸쳐서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형식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냥 형식 교육입니다.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여러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교육이죠. 우리는 학교라는 어떤 틀, 형식 안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 비형식적인 교육도 있어요. 대학 평생교육원, 요즘은 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도 굉장히 활발히 지금 프로그램이 되게 잘 돼 있고요. 또 학점 은행제 뿐만 아니죠. 주민자치센터, 또 우리 어르신들, 애기 엄마들 또 많이 가는 백화점 문화센터, 그리고 뭐 복지회관, 영농교육, 온라인 교육.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이 상황도 좀 온라인 교육이니까 비형식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무형식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형식 교육은 뭐냐면요. 저 같은 강사는 일단 없고요. 본인 스스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뭔가 하는 것이죠. 아주 전문 서적을 사서 그것을 보고 뭔가를 따라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뭐 TV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거죠. 요리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도.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꼭 그 강사가 그 어떤 대상에게 가르쳐 준다기보다 학습자가 알아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2000년대생들 뭐 그 이후에 태어난 그 학생들은요, 앱을 깝니다. 스마트폰이 다 있잖아요. 앱을 깔아서 그 앱을 보고 피아노를 배우기도 해요. 저 때만 해도 바이엘 다 아시죠, 여러분? 저는 바이엘 상권 학원 뭐 이런 거 피아노 가방에 들고 가서 피아노를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 자신의 아주 꼬맹이들도요,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그것을 보고 피아노만 있다면 그것을 보고 피아노를 배우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무형식 교육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배워 나가는 거죠, 스스로.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형식이 있다라는 거, 이 모든 사실 개념 자체가 다 우리는 다 교육, 평생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평생 교육 유형과 영역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초 문해 교육, 학력 보완 교육, 직업 능력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또 문화예술, 시민 참여 교육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 미술은 어디에 속할까요? 그렇죠. 문화예술 교육에 속해 있죠. 미술은요. 먼저 1번부터 보시면요. 기초 문해 교육은 말 그대로 이제 문자 학습이에요. 그래서 전혀 글을 배우지 못한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문자 학습과 아주 기초적인 생활 기술 프로그램 등이 되겠고요. 학력 보완 교육은 초등학교 뭐 보완이라든지 중등학교 보완이라든지 그런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육이 되겠죠. 그리고 직업 능력 교육은 말 그대로 그 어떤 뭐 바리스타라든지 아니면 뭐 애견 미용이라든지 뭐 요리라든지 어떤 그 직업적인 그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겠고요. 자격 인증 프로그램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되겠죠. 그리고 인문교양 교육도 있어요. 말 그대로 뭐 어떤 건강이나 생활 또는 뭐 어떤 정서적인 것, 뭐는 마음 공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미술은 여기에 속하지만 뭐 미술뿐만이 아니라 레저 생활, 뭐 스포츠 생활문화 뭐 많이 있잖아요. 댄스도 있고 우쿨렐레도 있고 많이 어떤 것, 요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시민 참여 교육은 제가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시민 리더 역량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인권 교육, 양성 평등 교육, 그리고 요즘에 특히나 중요하죠. 다문화 이해 교육, 그리고 주민자치 교육, 또 환경 생태 체험 교육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 교육은 유형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구색이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 노년기에는 굳이 왜 노년기에도 이렇게 학습을 해야만 할까요? 그 필요성을 좀 볼게요. 일단은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폭발적으로 이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 그냥 저절로 도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급변하는 사회에 좀 맞춰서 무언가를 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더라라는 게 있고요. 또 직업 사회의 변화죠. 직업이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 자꾸 그 평균 연령은 늘어가는데 너무 일찍 퇴직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뭐 51세에서 55세면 뭐 벌써 기업에서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긴 나머지 삶을 어떻게 그냥 무료하게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우리는 뭔가 또 다른 제2의 직업을 꿈꾸면서 뭔가를 배울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생활 양식도 자꾸 변해간다. 그래서 세대 간의 전수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요. 굳이 풀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젊은이들은 노인분들께 신기계, 신문물에 대한 어떤 것들을 알려드리고 거꾸로 노인분들은 삶의 지혜라든지 살아왔던 어떤 경험들을 나누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대 간의 전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요. 평균 수명이 너무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 2019년 기준이 여자가 84.1세라고 하는데,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평균 수명이 거의 말로만 우리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곧 90세까지가 금방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곳에 보면요.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스마트폰들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육원에서 지금 어르신들께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다 쓰시죠? 거의 쓰시는데 많은 기능을 알고 계시지는 않지만 최소한 뭐 그 정도는 하시죠. 우리 예쁜 손주들 사진 보내드리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쫙 펴서 크게 화면 크게 보시는 거라든지 문자 정도 나누시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는 거, 동영상 눌러서 보시는 거 뭐 그런 정도는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르신들도 더 많은 기능을 알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엔 또 유튜브 만드는 방법도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도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런 교육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고 또 재밌어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년기에도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인을 학습을 한다는 것은요.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 결국 노인교육은 무엇과 직결이 되냐면요.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삶의 질도 향상되고 성공적으로 노화에 이르는 그 과정에 있어서 노인교육은 필수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조금 지난 해이긴 하지만은 지금 한국 노인의 교육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사실은. 정말 제가 초반에 아주 예전에 미술 그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 같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어르신 이제 오른편에 사인 좀 멋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거나 또 이름 좀 써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용히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 글자 쓸 줄 몰라. 그래서 이름 좀 써주세요. 나 대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드문드문 있으셨어요. 근데 요즘 최근에 와서는 거의 못 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학력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학력뿐만이 아니라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꼭 어떤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인이 성공적인 노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육이 필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드디어 미술 교육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미술 교육의 배경을 좀 보실게요. 신노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세요? 신노년이 무슨 뜻인지? 네, 신노년이라는 건요, 이제 미국 맥아더 재단이라는 곳에서 처음 어떤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어떤 특징들을 잡아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에도 베이비붐 세대가 있어요. 미국은 1946년생부터 64년생까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또 다르죠. 우리나라는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우와 칸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사이언스지에 통상적 노화는 무엇인지, 성공적 노화는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성공적 노화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는 거,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연구적으로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년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의 그 신노년에 대한 담론은 무엇이냐 하면 활동적 노화,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로 딱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개념은 이론, 정책, 문화, 뭐 전문적 실천 등을 통해서 바람직한 노년, 말 그대로 에이지 웰, 잘 늙어간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노년 시대의 그 세대의 특징을 좀 보면요. 우리나라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55년부터 1963년생들을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는데요. 한국 전쟁이 막 끝나고 나서 이제 사회가 조금 되었기 때문에 아기들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도 60년대생 분들은 형제들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4명에서 6명이라고 해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보통 2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아기들을 많이 낳았었고 70년대 초반에는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이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태어났죠. 근데 이 분들이 지금 노인기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은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노년, 우리나라의 신노년 세대는 일단 전통적인, 그러니까 전쟁 전 세대와 전쟁 후는 똑같이 노인이어도 세대가 굉장히 특징이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적으로 좀 본인들의 삶을 꾸리려고 하고 또 활기차다라는 거, 그리고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의미 있는 사회활동 참여하는 것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부모도 공경하고 또 자녀도 열심히 키우고 또 본인들 열심히 뭐 인문학 공부도 하러 다니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본인들을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들은 시대 변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세대는 또 지금 현재 80대 분들하고 또 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같은 것도 굉장히 사용 잘 하시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SNS 활동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이분들의 좀 특징이 있더라라는 거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노년 문화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그 사례들도 한번 보실게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상황은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미국 사례를 좀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엘더 호스텔에서 로드 스콜라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벌써 1975년에 설립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때 매년 1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그 장년과 노인들이 참가한다고 하니까 10만 명이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인구예요. 네,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여개국에 5,500개나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 이 노인분들이 모여서 그저 여행만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코스타리카에 가서 새 관찰을 한다라고 했으면 그 새를 관람하고 새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그 주변에 어떠한 다른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돼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또 그랜드 캐년에 가서 하이킹을 한다라면 또 거기서 맞는 공부를 하고요. 루브르 박물관에 갔다라고 하면 그림만 감상하고 그냥 사진만 찍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 앞에서 실제로 그림을 따라서 그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후에 주변 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봉사활동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고 성공적으로 지금 이 신노년 문화를 엄청나게 실천을 잘하고 있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한 번씩 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마 경주 쪽에 방문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좀 이런 멋있는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프로그램이 좀 적극적으로 생겼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노인 미술 교육의 의의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면 있고요. 정서적인 면 있고 사회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의를 한번 보실까요? 과거와는 다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력을 조금씩 더 많이 갖고 계시죠. 그러면 그러한 신노년층이 증가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꾸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었다고 그냥 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변화에 적응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욕구는 결국 문화예술 분야로 관심이 가요. 그러면 이 문화예술, 결국 우리 미술도 마찬가지죠. 문화로 이제 관심이 가고 또 문화 참여자로서 활동, 문화나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신체적인 측면의 의의를 좀 보실게요. 일단 미술을 한다는 거는 오감 능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다 보고 만지고 그리고 다 하면서요. 그리고 운동 기능, 활성화 당연히 돕죠. 뭔가를 짜고 가위로 오리고 찢고 이런 것들도 다 작지만 소근육 운동 활성화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미술 재료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네, 바로 나오죠. 대근육, 소근육 우리가 여러 가지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창조적 작업에 몰두해 있는 시간 동안만큼은 어떤 그 굉장히 정상적인 평화로움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질병으로부터 주의를 이동시킨다라는 거는요. 우리 어르신들 분이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 어디나 한두 군데씩은 아프세요. 무릎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다 아프세요. 그런데 평소에 늘 아이고 다리야 뭐 어디가 아이고 허리야 늘 이렇게 아프시다고 하는 분들도 미술 활동을 할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제 경험상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 미술 활동을 하는 동안은 잠시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나았다라기보다는 잊어버리고 미술 활동에 몰두를 하는 거죠. 몰입하는 그런 경험이 질병으로부터 잠시 잊게 해준다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기억력, 사고력 촉진을 통한 뇌기능, 인지력을 활성화시킨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두 번째 측면 의의를 또 한번 볼까요? 정서적인 측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서적인 측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재된 창조의 욕구를 실현시킨다. 우리는 누구나 뭔가를 창조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우리 무의식에는 다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실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감정, 외로움, 우울함, 뭐 아닌 것들도 있지만 행복함도 있겠지만 남들한테 잘 말하지 않았던 그런 감정들이 자꾸 비언어적으로 표출할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작품으로 보면서 해소를 시키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우울하다 이런 상실로 인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울감들을 많이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활동의 몰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개방적으로 변한다. 삶의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측면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집단에서 아무래도 이제 노인분들은 집단으로 우리가 미술 지도를 함께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자신을 개방하게도 되죠. 그리고 서로 이야기도 하게 되고 작품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표현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같이 미술 활동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타인과 환경에 대한 수용력도 당연히 향상시켜지겠죠.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서 어떤 그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미술이라는 것을 같이 앉아서 얘기함으로 인해서 관심사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어떤 그런 의식을 공유하기도 하고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어떤 통합적으로 통합성이 함양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측면의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인 미술 교육을 좀 현황을 제가 알아봤더니요. 주로 미술은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경로당, 뭐 노인교실, 노인대학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을 발견했어요. 그런 곳에서는요, 미술에 관한 프로그램이 주로 서예나 사군자 위주로 좀 되어 있었어요. 물론 어르신들이 이제 연령층에 맞고 관심사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겠지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냥 미술보다는요, 서예나 사군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공예나 서양화 조소는 아주 일부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어떤 그 복지관의 그 질문을 한 연구를 봤는데 거기에서 너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전문 강사가 부족하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필요한 직업인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미술 지도사로서 전문가로서 많이 이런 강의를 좀 노인 미술 지도의 강의를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전문 강사가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장소나 시설이 부족하다. 아무래도 미술을 하려면 책상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노인들의 요구가 없었다라는 뭐 핑계 아닌 핑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문화정책연구소에서는요, 뭐 그 외에도 비영리 단체 같은 것에서는 노인문화예술 그 교육사업 계속 추진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9988 톡톡쇼라든지 뭐 어르신 문화즐김 기자단, 뭐 문화즐김 허브, 또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 등등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직 많이 이렇게 운영은 되고 있지만 미술 쪽에서는 조금 약하지 않나 싶어서 여러분들이 더 화이팅 하셔서 우리가 노인분들께 이렇게 의의가 많고 장점이 많은 미술을 많이 활동을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셨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평생교육 개념이나 정의도 알아보셨고요. 또 평생교육의 유형과 영역 알아보셨고 노년기 학습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보셨고 미술교육의 배경 쭉 보셨죠. 그리고 중요한 우리 미술교육의 의의도 보셨고 또 미술교육 현재 현황까지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